서울의 밤은 언제나 밝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26층, 법무법인 정의의 회의실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제 신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사 측 증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선배 변호사 김태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 속에는 뇌물로 매수한 증인의 위증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 우리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고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법학대학에 입학하던 그날 선서식에서 외쳤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약자를 위해.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돈 많은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를 짓밟는 일. 그것이 제가 꿈꾸던 변호사의 모습이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한지우. 정의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저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새벽 2시에 서울이 보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의 간판 불빛, 택시의 전조등, 그리고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림자.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단번에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지우야,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변호사 그만둘까 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또 그 얘기니? 지우야,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네 자리를 지키는 거야. 엄마는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쁜 사람을 변호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거짓말로 재판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네가 바꾸면 되잖아. 그만두는 게 답이니? 도망치는 게 답이니? 지우야, 변호사가 되는 게 너의 꿈이었잖아. 변호사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으면서 힘들다고 다 던져버리면 그게 책임감 있는 거야? 엄마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거. 힘들면 힘든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도망치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말은 언제나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거짓 서류를 검토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 책상 위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 씨,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대요. 선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제 귓속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을 향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흐릿하게 번졌고 엄마의 얼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고요.
어머님께서 증상을 느끼셨을 때 바로 오셨어야 하는데 너무 늦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고 의사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왔구나. 바쁜데 미안해.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 기억 속보다 훨씬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지우야, 엄마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 말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네가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근데 말이야,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해.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찾으면 돼.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날 밤 저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항상 강했던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눈물 한 번 보이지 않고 저를 키워주신 엄마. 그 엄마가 이제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소박하게 사셨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셨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제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지만 동시에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오래된 시골 마을에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 그 마당에는 여전히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낮에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백수처럼 아무 목표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고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문을 열자 낡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엄마가 어린 시절 쓰던 방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옷장,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빛바른 포스터들.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교복과 노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꿈, 나의 사랑, 나의 청춘. 1989년. 저는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1989년 3월, 작은 시골 마을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제비가 돌아오던 그 봄날, 17살의 한수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체구에 동그란 얼굴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였고 눈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교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아이 중 하나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광량이 수진으로 불렸습니다. 개학 첫날 수지는 새학기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학교는 낡았지만 수진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마자 친구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나 방학 동안 키 컸다. 거짓말, 똑같아. 그냥 신발이 두꺼운 거지? 야, 나 진짜 3cm 컸다니까? 집에서 벽에 줄 그어봤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그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친구들과 떨어져 조용히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음악실은 3층 끝 복도에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쓴 가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꼭 가수가 될 거야.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새소리처럼 그 목소리는 음악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노래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음악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수진아, 너가 노래하는 줄 몰랐구나. 선생님, 죄송해요. 허락 없이 음악실에 들어와서.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수진아, 너 목소리 정말 예쁘구나. 노래를 배워본 적 있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볼이 빨개진 채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연습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 그럼 앞으로도 자주 와서 연습해. 그리고 다음 달에 학교 축제가 있는데 오디션 한번 봐볼래?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무대에 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수진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과 방과 후마다 음악실로 달려갔고 선생님의 지도 아래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는 매우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학교 축제에서 노래하기로 했어요. 노래? 갑자기 웬 노래? 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수? 여자애가 무슨 가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시집 가! 저 정말 노래 잘해요. 음악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뭘 알아? 가수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학교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음악실에서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 드디어 축제 오디션 날이 왔습니다. 오디션은 방과 후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여럿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강당의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음악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아, 준비됐지? 시작해봐.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고 수진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채웠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합격이야.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수진은 화장실로 달려가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나는 무대에 설 수 있어. 엄마는 반대하시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꼭 가수가 될 거야. 며칠 후 음악 선생님은 수진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번 축제 무대는 특별해. 밴드와 함께 듀엣 무대를 준비할 건데 3학년 선배 한 명이 너랑 같이 하고 싶대. 선배요? 누구요? 밴드 후 보컬 강민준이라고. 알지? 수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민준.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3학년 선배였습니다. 밴드부의 리더이자 보컬로 학교 축제 때마다 무대를 휘어잡던 그 선배였습니다. 수진은 민준 선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와 그리고 작년 축제 무대에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앞머리를 내린 헤어스타일, 기타를 메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수진뿐만 아니라 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수진은 처음으로 밴드 연습실로 갔습니다. 연습실은 음악실 옆 작은 방이었고 안에서는 드럼 소리와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4명의 남학생이 있었고 그중 1명이 기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가 한수진이구나. 오디션 영상 봤어. 노래 정말 잘하던데.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무슨 그냥 오빠라고 불러. 우리 같이 무대할 거잖아.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준 선배는 생각보다 친근했고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과 민준은 매일 방과 후 함께 연습했습니다. 부를 노래는 그대 그리고 나라는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남녀 듀엣곡으로 가사는 첫사랑에 대한 설렘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수진은 민준 선배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노래할 때도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항상 수진을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불러. 넌 목소리가 정말 예쁘니까 자신감 가지면 돼. 네, 노력할게요, 오빠.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은 점점 민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준 선배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5월 초 날씨가 따뜻해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민준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 좋은데 바다 갈래? 여기서 버스로 30분이면 도착하는데 바다 보면서 노래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바다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학교를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 선배와 단둘이 어딘가를 간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민준은 방파제에 앉아 기타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한번 불러볼까? 민준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수진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노을을 보며 부르는 노래는 연습실에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감정적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민준은 기타를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노래 잘한다. 그리고 오늘 진짜 이쁘다.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민준 선배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오빠,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난 사실 말한 건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민준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민준 오빠랑 바다에 갔다. 오빠가 나보고 예쁘다고 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게 사랑인 걸까? 며칠 후 축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연습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민주는 수진을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할 말 있어. 수진은 김장하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옥상에서 보이는 학교 운동장은 조용했고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 좋아해. 처음 네 노래 들었을 때부터 그랬어.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할 때 표정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체가 좋아. 수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 좋아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귈까? 네. 그렇게 수진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5월 17살의 봄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축제 날이 왔습니다.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고 곳곳에서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그녀의 무대 순서였습니다. 무대 뒤의 대기실에서 민주는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그냥 즐기면 돼. 난 네가 제일 잘할 거라고 믿어. 오빠, 손 좀 잡아줄래요? 민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덜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3학년 강민준 선배와 2학년 한수진 학생의 듀엣 무대입니다. 노래는 그대 그리고 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관객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노래를 시작했고 수진이 화음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민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채웠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수진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그 순간 강당에는 마법 같은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와, 최고! 앵콜, 앵콜! 수지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민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최고였어. 너는 꼭 가수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이 환호했다. 민준 오빠가 내 손을 잡아줬고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나는 꼭 가수가 될 거다. 그리고 민준 오빠와 함께 행복할 거다. 축제가 끝나고 수진과 민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공연하게 사귀는 사이였고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6월이 되고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매일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과 후에는 음악실에서 노래 연습을 했고 주말에는 바다에 가거나 레코드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민준은 수진에게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나 내년에 대학 가면 음대 갈 거야. 아버지는 공대 가라고 하셨지만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수진아, 너도 꼭 음대 가자. 우리 같이 음악하면 안 돼? 좋아요. 나도 음대 갈 거예요. 우리 둘 다 가수 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7월 초 민주는 수진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음대 가는 거 완전히 반대하셔. 의대나 공대 아니면 대학 보내주지 않는데. 오빠,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근데 난 포기 못해. 음악이 내 전부잖아. 수진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민준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민준과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민준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내 오토바이야. 빨간색이야. 멋있지? 우와, 진짜 오토바이예요? 오빠 면허 있어요? 당연하지. 작년에 땄어. 자, 타봐. 너 태워줄게. 수진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민준의 등에 기대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바람을 가르며 달렸고 수진은 그 자유로운 느낌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석양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모래사장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8월 어느 날 민주는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내 음악 경영 대회가 있어. 우리 같이 나가볼까? 경영대회요? 우리가요? 응, 우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상금도 있대. 너 대학 가려면 돈 필요하잖아.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가수의 꿈을 반대하고 계셨고 경연대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해볼게요. 우리 꿈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두 사람은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나서 연습했고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연대회 날이 왔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께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민준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오늘 우리 꼭 상 탈 거야. 네, 근데 떨려요. 괜찮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경연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15번째 순서였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강당보다 훨씬 큰 관객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 축제 때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말 잘했어. 오빠, 믿을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한 거 맞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천천히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3위, 2위가 발표되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실망하려는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5번 강민준, 한수진 팀입니다. 수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민준이 그녀를 번쩍 들어올렸고 두 사람은 웃고 울었습니다. 무대에 다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금 봉투도 받았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경연대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최고였어. 우리 이제 진짜 가수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네, 꼭 될 거예요. 우리 같이. 민주는 오토바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수지는 민준의 등에 더 꽉 안겼습니다. 그들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앞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꽉 잡아. 그 다음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등에서 떨어져 나가고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정신 차려! 제발! 수진은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천정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고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정신 차렸니? 네가 뭘 한 건지 알기나 해?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담당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애랑 오토바이 타고 경연대회? 내가 뭐라고 했어? 가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민준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의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남학생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안 돼. 오빠, 제발. 다시는 그 애 만나지 마. 넌 이제 그 애를 잊어야 해. 싫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제발. 하지만 외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따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약 6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임신이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17살짜리가 임신이라니.
외할머니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 오빠는 중환자실에 있고 자신은 임신을 했다니.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조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려 했지만 외할머니가 막았습니다. 그 집에서 면회를 거부했어. 네가 가지 못하게 했어. 왜요? 왜 오빠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선 네가 민준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수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수진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강민준 군이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안 돼, 거짓말이에요. 오빠가 죽을 리 없어요. 수진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외할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넌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어. 네가 정신 차려야 해. 싫어요. 오빠 없으면 나도 살고 싶지 않아요. 수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외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서울로 가자.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들 거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어딜 가든 똑같아요. 아니야.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넌 이제 엄마가 될 거잖아.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해. 그렇게 수진과 외할머니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뱃속의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수진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1990년 4월, 수진은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민준을 닮은 눈매, 수진을 닮은 입매. 오빠, 우리 딸이에요. 우리 애기예요. 외할머니는 손녀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 거니? 지우요. 한지우.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저 한지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엄마 수지는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도,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엄마는 저를 키우며 꿈을 접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을, 음악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저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외로웠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4살이 되던 해 엄마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우리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고 자주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저기 이 동네에 맛있는 식당 어디 있을까요? 코너 돌아서 왼쪽에 국밥집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여기서 일해요. 그 남자의 이름은 한태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동네 학교로 전근을 왔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 후로도 자주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태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아이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가끔 아이와 함께 오시는 거 봤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면 친구로라도 만나고 싶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떠난 후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따뜻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태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시우야. 나는 한태수 아저씨야.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태수는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공원에 데려가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태수는 엄마에게 청혼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우를 제 딸처럼 키우겠습니다. 아니, 제 진짜 딸로 생각하겠습니다. 태수 씨, 저는 과거가 있어요. 지우의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그리고 지우를 사랑해요.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5년 봄, 엄마와 태수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5살이었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엄마 옆에 섰습니다. 결혼 후 태수는 공식적으로 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적에도 그렇게 올랐고 저는 한태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태수 사이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 방 옆에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수진, 언젠가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지우는 너무 어려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제발 지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지우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하지만 제 생각엔 지우는 당신의 진짜 딸이에요. 그리고 제게도 진짜 딸이에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린 저는 그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준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인데요? 엄마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 일이 있어서 포기했지. 엄마가 가수요? 진짜요? 믿기지 않지? 엄마도 한때는 꿈이 많았던 소녀였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고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를 살아가며 저를 키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2015년 가을,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빠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엄마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엄마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저한테 말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지우야, 넌 아빠 많이 사랑했지? 당연하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어요. 그래, 다행이야. 태수 씨가 좋은 아빠였구나. 지우야, 넌 행복하게 자랐지? 네, 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는 엄마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는지도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빠가 바라던 것처럼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정직과 정의를 저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엄마, 나 꼭 좋은 변호사 될게요.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하지만 현실은 제 꿈과 달랐습니다. 서울의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점 제 신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의 오래된 방에 앉아 일기장을 읽고 있습니다. 엄마의 과거를, 엄마의 꿈을, 엄마의 첫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려는 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후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그리고 아마 일기장도 다 읽었겠지?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어서 놀랐니? 실망했니? 미안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너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네가 혼란스러워할까 봐 두려웠어. 지우야, 네 친아버지는 강민준이라는 사람이었어. 엄마가 17살 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너를 임신했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엄마는 너무 어렸고 준비되지 않았었어. 하지만 너를 낳기로 결심했어. 네가 민준 오빠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그리고 한태수 씨를 만났어.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고 엄마에게도 사려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 태수 씨는 네게 진실을 말하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하지만 엄마가 반대했어. 지우는 내 친딸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태수 씨가 말씀하셨을 때 엄마는 정말 감사했어. 지우야, 미안해. 진실을 숨긴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네가 상처 없이 자라기를 바랐어. 네가 법학과에 가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웠어. 네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줘서
감사했어. 하지만 네가 최근 전화로 힘들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도 너무 아팠어. 지우야,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가수가 되고 싶었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었어. 하지만 여러 일들로 포기했지. 처음에는 후회했어. 만약 그날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면, 만약 경연대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수없이 많은 만약들을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인생에는 만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길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네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엄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 꿈을 포기한 게 아니었어. 그냥 꿈이 바뀐 거였어. 엄마의 새로운 꿈은 너였어. 지우야, 네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아. 엄마가 복에 겨운 소리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지?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말했네. 하지만 엄마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 네 신념을 잃지 마라.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다.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엄마는 꿈을 포기했지만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선택할 수 있어. 네가 믿는 정의를 지킬 수 있어. 힘들면 도망쳐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지우야, 네가 엄마의 일기장과 이 편지를 읽고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어. 실망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 왜 진실을 숨겼냐고 원망할 수도 있어. 다 받아들일게. 엄마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태수 씨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네 친아버지 민준 오빠도 비록 널 만나지 못했지만 분명 하늘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란 네는 정말 북적받은 아이야. 지우야, 이제 엄마 옆에 없지만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네가 힘들 때, 혼자라고 느낄 때 하늘을 올려다봐. 별 하나가 반짝이면 그게 엄마야.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가 겪었던 고통, 엄마가 했던 선택,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기장과 편지를 꼭 안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를 키우는 것이 엄마의 새로운 꿈이었고, 엄마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제 꿈을 찾을 차례.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차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엄마가 어렸을 때 붙였던 가수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엄마가 쓴 가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꿈을 꾸는 소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높이 날고 싶어. 언젠가 무대 위에서 내 노래를 부를 거야.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 가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선배들은 놀랍고 만류했습니다. 지우 씨,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지우 씨, 세상이 다 그래. 이상과 현실은 달라.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길을 가고 싶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저는 법무법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니 댁으로. 저는 그곳에서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농민들의 토지 문제, 노인들의 재산 분쟁,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소송. 돈은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밤에 잠들 때 양심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 제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엄마의 방에 가서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하며 엄마가 불렀을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엄마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는 리모델링되어 예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음악실로 가보았습니다.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적은 가사를 떠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꿈을 꾸는 소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곳에서 민준 오빠와 노래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나이든 여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노래 잘 부르시네요. 혹시 이 학교 출신이세요? 아니요. 제 어머니가 여기 다니셨어요. 한수진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수진이? 수진이를 알아요? 그 애가 당신 어머니라고요? 네. 엄마가 여기서 노래했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수진이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가장 재능 있는 아이였어요. 목소리도 예쁘고 열정도 대단했어요. 민둔이랑 듀엣 무대 했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선생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었죠. 민준이가 세상을 떠나고 수진이도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가끔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마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군요. 안타깝네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수진이의... 네, 저는 엄마와 민준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 목소리가 수진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눈매는 민준이를 닮았고요.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두 사람 다 정말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당신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는 선생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와 민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선생님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축제 때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예요. 수진이와 민준이가 함께 부른 노래가 담겨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리더니 곧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함께 걷는 이 길,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순간이 좋아.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맑은 목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 두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했던 그 순간, 행복했던 그 시간, 꿈을 꾸었던 그날들, 모든 것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말 잘했어. 너는 꼭 가수라 될 거야. 오빠도 우리 같이 가수 되자.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일 줄은.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창 밖을 달아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했던 선택 이해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민준 아버지,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아버지도 사랑해요. 그리고 한태수 아버지,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 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세 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아갈게요.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엄마처럼 사랑하며, 엄마처럼 강하게 살아갈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희생 위에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엄마가 원했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